네, 반갑습니다. 김명희입니다. 제가 사실 정확히 제목이 굉장히 긴 제목인데요. 5.18 피해자 등의 집단 트라우마에 대한 심리사회학적 표본조사 연구라고 하는 조사를 수행하고 나서 이 연구 결과를 한 2번 정도 이 발주처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도 안 떨렸거든요. 돈을 주신 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 최영주 과장님 저기 와 계시는데요. 최영주 과장님을 포함해서 그 조사위원회 관계자분들께 연구 결과를 공유할 때는 하나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정말 떨립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자리가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잘한 건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는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의미를 만드는 자리라서 유난히 좀 긴장되고 떨리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야 될 역할은 많은 이야기들이 오늘 펼쳐지는데요. 그중에서 이 연구가 어떠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됐고 그리고 어떠한 개념을 제안하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앞부분을 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같이 공동연구원 선생님들께서 소개를 하실 건데요.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작업은 철저하게 집합적인 작업이었고요. 제가 책임을 맡고 있긴 합니다만 모든 개념, 모든 방법, 그리고 모든 사례 연구 같이 하신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거나 마지막까지 연구를 같이 하지 못하셨지만 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그 이재승 선생님께서 이 연구의 그 이론적인 부분 그리고 피해자학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인사드리겠지만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의 김종건 선생님 그리고 5.18 연구소의 김형주 선생님 그리고 심리건강연구소의 김성웅 선생님 경상대학교의 유혜정 선생님 그리고 우리 유재현 씨, 진영은 씨, 이재인 씨가 7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면서 이 연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자리를 빌려주신 그 기록관, 관계자 선생님들께 그리고 같이 공동 주최를 기꺼이 해주신 여기 연구 기념재단과 그리고 이 후학들의 이 초청에 너무나 흔쾌하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는 맨 처음에 발주처의 제시는 이러했습니다. 집단 트라우마에 기초한 5.18 피해 연구 방법론을 구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자에 제한되어 있었던 5.18 피해자를 보다 확장해서 유형화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구축한 이러한 집단 트라우마 연구 방법론이 얼마나 타당성을 갖는지 표본조사를 시뮬레이션 개념으로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이 보고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국가폭력의 트라우마가 의학적인 관점에 좀 제한되어서 분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적인 진단 기준을 마련하라고 하는 것이 조사위원회의 제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거에 맞추어서 연구를 진행했고요. 이러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폭력의 트라우마가 어떤 병리적인 관점이나 정신의학적인 관점에서 일면직으로 다뤄지게 될 때 범할 수 있는 오류는 인권적인 관점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을 야기했던 사건 자체가 어떠한 사건이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권적인 관점이나 사회학적인 진단 기준의 관점으로 기존의 의학적인 관점과의 보완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제까지의 5.18 과거통상 과정이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5.18로 인해서 사망을 죽거나 그리고 다치거나 또는 구속되거나 이런 분들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왔었는데 이러한 아픔들이 40주년이 지나서 그 새로운 진실 규명을 하고 있는 이 국면에선 충분히 드러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회과학 방법론이나 사회적 고통을 연구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맥락은 단순히 이 국가폭력 트라우마를 어떻게 연구해야 될지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건 5.18의 사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도 그 개회사에서 김영서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4.16 세월호 참사라던가 여러 가지 어떤 재난이나 국가폭력에 의한 고통들을 정말로 어떻게 연구해야
연구해야 되는지 어떤 그런 실천 현장에서 갖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 5.18 연구를 통해서 한번 넘어서 보자고 하는 의도에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발주처가 요구했던 것도 정확하게 그러한 어떤 방향하에서 요구를 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인권에 기반한 트라우마 연구라고 하는 것을 주요한 기조로 설정을 했습니다. 인권에 기반한 트라우마 연구라고 하는 건 인권 침해 피해자의 권리 개념에 입각해서 5.18 시민 피해자들이 겪은 경험의 내용을 인권의 차원에서 연결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동체 기반 접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직접적인 당사자나 또는 가해자, 피해자의 범죄에만 주목했던 기존의 관행을 넘어서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있는 수많은 존재들을 보다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권침해 사건이 피해자의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이해하면서도 단순히 어떤 동정의 대상이나 시의 대상이나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 그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인지하는 관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말들입니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봤는데요. 기존 연구들에서 5.18 트라우마는 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에 입각해서 트라우마를 조명했을 때 과거에 적어도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고통으로 사람들 속에서 재생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에는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범죄 또는 국가폭력 트라우마로 인한 어떤 고통들을 이 5.18 연구가 시작하게 되는 계기들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 이 PTSD 개념은 많은 비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학적인 기준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고통을 야기한 사회적인 원인들에 주목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 이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심각하게 문제였던 건 그 40년 전에 그 사건만이 지금의 고통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5.18 이후에 벌어졌던 수많은 인권 침해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연속성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에 주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즉 과정을 상태로, 사회적인 원인을 개인적인 증상으로,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를 의료적인 문제로 환원한다는데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진단 도구 또는 진단 개념에 관한 제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접적 피해자로만 5.18의 피해자들이 제한됐던 것은 기본적으로 광주사태 치유 방안이라고 하는 그 노태우 정권하에 제출된 피해자 구제 체계의 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피해자들 사이에 반목과 균열을 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연구들을 봤을 때는 연구 자료와 방법의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기존 조사는 보상금 수령을 위해 광주시청에서 작성된 자료나 또는 보상을 받기 위해 제출된 진단서 복사본을 이용함으로써 자료와 방법 자체가 의료 모델에 한정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개량적인 조사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러한 조사 방법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왜 현재의 고통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인가 과정을 추적하는 데는 굉장히 무력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최정기 선생님께서도 이제 몇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피해자들, 연구 참여자들이 이러한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자신이 대상화되는 경험으로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응답거부라고 하는 심각한 결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 도구의 한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안적인 진단 개념을 모색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연구에서는 복합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복합적 집단 트라우마라고 하는 개념으로 제출이 됐는데요. 사실 사회과학에서는, 인문사회과학에서는 여러 가지 진단 개념들이 도출된 바가 있습니다. 예컨대 그 사건 그 자체 홀로코스트 연구에서 주로 도출됐던 개념 중에는 역사적 트라우마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단일한 사건이 트라우마를 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후세대까지 전승되는 트라우마의 특징들, 이런 것을 포착하기 위해서 제안된 개념입니다. 그리고 문화적 트라우마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픔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말하는가, 또는 그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가라고 하는 그 사회적 과정이나 재현 과정이 아픔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바라보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적 트라우마나 역사적 트라우마는 트라우마를 개인적인 것으로 사고하지 않고 보다 집단적인 것으로 사고합니다. 또 집단 트라우마 개념은 아닙니다만 주디스 허먼이라고 하는 학자가 제안한 복합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일한 사건이 아픔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어떤
속박의 상태에서 유발하는 또는 계속되는 지속되는 트라우마를 포착하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재난 참사나 이스라엘 민간인 테러 등에서 복합적 집단 트라우마라고 하는 개념이 제한된 것인데요. 이것은 집단적인 외상과 복합적인 외상이라고 하는 두 요소가 결합되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집단 트라우마는 자기 자신, 그러니까 개인, 가족, 공동체, 문화 등 다양한 생태계 수준에서의 상호작용을 포함하기에 수반하기에 복합적이라는 것입니다. 정의하자면 복합적 집단 트라우마라고 하는 개념은 사건 이후 좁게는 가족관계 내에서 넓게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여러 층위와 집단 간에 상호작용하며 지속, 누적, 재생산된 사회적 트라우마를 말하고요. 두 번째는 직접적인 당사자만이 아니라 간접 경험자, 그리고 그들의 이전 세대, 이후 세대와 상호작용하며 세대 간에 전승되는 트라우마를 포착하기에 나름대로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조사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이 복합적 집단 트라우마에 상당히 가까웠던 개념이 그 우수원 교수님께서 과거에 제안하셨던 그 5월 증후군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5월 증후군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저희가 보고자 했던 많은 것들을 사실 우수원 교수님이 이제 제안하고 1990년 연구에서 제안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 개념이 5.18 트라우마를 이해하는 도구로 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이유를 이제 추적하는 과정이 이 연구 방법론을 재설계하는 과정이기도 했는데요. 미국 정신학회에서 제출한 편찬한 이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의 근거에서 국가폭력 트라우마를 이해하게 되면 빠져나가는 많은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을 발견하려고 하기보다 이러한 선언적으로 주어진 진단 개념에 의거해서 연역하려고 했다는 것에 기존의 이런 연구 방법론의 한계가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질적 연구 방법론의 기초에서 실제로 무엇을 겪었는지, 어떤 어려움들을 겪어왔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추론하고자 했습니다. 선생님들께 이러한 설명문을 통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에 대한 연구 질문을 던졌고 개방형 인터뷰, 이른바 구조화된 인터뷰가 아니라 충분히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서사적 인터뷰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이 피해자 연구 참여자 선생님들의 경험을 모아내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질적 연구 방법론이라고 하는 걸로 설계가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연구는 피해자를 재유형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 유형화를 했냐면 일단은 직접적 피해자가 있습니다. 5.18 관련 법제에서 피해자로 이해되었던 범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유가족과 2세대가 있습니다. 이 역시 광주보상법 이후 5.18 관련 법제에서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는 범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선 대응인이 있습니다. 일선 대응인은 재난 참사에서 최근에 소방관이라던가 또는 뭐 여러 가지 경찰관이라던가 이러한 어떤 행위자들로 피해자의 범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5월 증후군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제 주목했던 피해자 유형인데요. 목격자로서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 목격자는 여러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실제로 항쟁에 참여했다가 그 이후에는 살아남았지만 부상을 입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우연적 목격자가 있습니다. 우연하게 동조하거나 어떤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살상 피해를 우연적으로 목격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거주자로서의 목격자가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5.18을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가두 방송을 듣는다거나 또는 총소리를 듣는다거나 이런 집합적인 체험의 내용을 공유하는 이런 목격자가 최근에 국가폭력이나 재난참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피해자 범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누출자로서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시공간상에 80년대 당시에 광주 전남 지역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광주의 진실과 접속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고통들을 공유하게 된 이런 전이 피해자들이 설정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아닌데요. 광주 전남 지역사회 일원을 피해자 유형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주 전남 지역사회 일원의 피해들은 또는 트라우마는 세대 간에 전승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18 집단 트라우마의 영향 범위를 설정하면 이렇게 6개 유형이 설정되었고요. 이분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2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술 증언집에 기반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인권 침해를 경험했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일반적인 외연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생애사 분석 방법론을 통해서 생애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5.18 때 겪었던 어떤 트라우마가 어떠한 형태로 발생적인 과정을 겪게 되는지, 재생산되는지 그 심층을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심층과 외연의 결합이 이 집단 트라우마 연구 방법론을 구축할 때 고려했던 2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보다 이제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는 이제까지 생산된 증언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증언집이 굉장히 많은데 이 증언집들은 실제로는 굉장히 이렇게 연구자가 묻고 그리고 연구 참여자가 대답하는 형식의 질문 대답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겪었던 고통의 결이 시간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 방법론 중에서도 생애사 방법론이 반드시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5.18이라고 하는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지를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진단 개념이 좀 문제적인 것은 그건 사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참전 병사들의 경험에 입각해서 또 보상 과정에서 만들어진 개념인데요. 거기에서 문제적인 거는 그 사건이 그 고통을 유발하는 그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고통의 결에 대해서도 제대로 깊게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5.18 국가범죄의 성격을 나름대로 정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5.18이라고 하는 사건은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정치적 학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무장한 시민들을 상대로 한 대량 학살이자 정치적 의도성을 수반한 정치적 학살이었고, 이렇게 정의할 때 5.18이 왜 그렇게 과시적이고 잔인한 폭력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노출하고자 했는지 등등등을 보다 좀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법적 차원에서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라고 정의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5.18 법제는 5.18을 내란죄나 현재도 그러한데요. 헌정질서 파괴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할 때 5.18 당시 피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범죄를 은폐하거나 또는 부인하거나 여기에 가담했던 피해자나 또는 참여자들을 억압하려고 했는지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에 반하는 범죄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원시적인 피해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한 후속적 피해 또는 후발적 피해를 후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5.18의 고통을 이해하는 데 이 측면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단일한 인권침해 범죄였던 것이 아니라 장기 지속된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스탠리 코언이죠. 부인의 부인학, 5.18 부인의 국가폭력 부인의 문제를 연구했던 인권학자에 의하면 국가폭력이 벌어지고 나서 그 사건이 은폐되거나 부인되거나 왜곡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폭력이라고 하는 그 사건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는 그 시점부터 가해자들의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정당한 담론들이 유발되고요. 실제로 5.18은 진상규명이 되고 나서 5.18이 왜곡되는 그런 이후의 부인과 5.18 당시에 유포됐던 5.18이 진행되는 당시부터 유포됐던 여러 가지 부인 담론들이 사실 거의 일치한다고 보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5.18 피해자들이 겪었던 트라우마가 가진 역동성을,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여러 가지 새롭게 등장한 피해자들이 가진 역동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5.18 법제에서는 신체적인 상해를 입은 사람이나 사망자나 유가족으로 피해자 범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2005년이죠. 유엔 총회가 채택했던 인권침해 피해자 권리장전이나 불처벌 원칙이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국제 인권 선언, 가이드라인 또는 규범, 협약들은 이 피해자의 범주를 상당히 넓게 정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단순히 신체적인 상해를 입은 피해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나 감정적인 고통을 겪은 경우,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권리의 침해를 겪은 경우를 피해자로 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피해자를 돕거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입하면서 새롭게 피해를 입은 사람, 이것도 피해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DSM이라고 이 정신학 진단 편람이 보다 발전하면서 피해자의 범주가 좀 그러니까 외상 피해의 어떤 유형들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목격자의 피해도 또는 목격자의 정신적인 외상도 적극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사건을 목격한 경우만이 아니라 지나치게 그런 혐오스러운 세부 사항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우도 외상 피해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이 연구가 진행되고 나서야 이 연구의 도달점이 무엇인지를 저희 스스로 파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범죄 피해자 학이라고 하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데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중간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목격자의 얘기를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목격자의 트라우마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50명 정도를 실제로 이제 찾아가서 생애사 인터뷰를 하고 조사를 했는데요. 이 중에 이제 한 16명 정도가 목격자 유형에 해당했습니다. 이것이 이 연구가 본격적인 표본 조사는 아니었고요. 표본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 방법론을 설계하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중에 16명이 목격자였고 10명 정도가 직접적 피해자였고 10명 정도가 일선 대응인이었고 그리고 유가족이 8명이 있었습니다. 1세대와 2세대를 포함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5.18 이후에 5.18을 알게 되면서 어떤 정신적인 외상을 겪었던 사후 노출자가 6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5.18 목격자는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또 분류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18 당시에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분류될 뿐만이 아니라 그 경험을 처리하고 그 경험을 대응하는 방식에서도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됐습니다. 하나는 피해자로서의 목격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방관자로서의 목격자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진실을 전달하고자 했던 전달자로서의 목격자입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했을 때 그 피해자로서의 목격자가 가지는 특징들은 과거에 그런 어떤 사건을 겪었을 때 그 경험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모든 목격자 유형들이 동일했는데요. 굉장히 이건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5.18 이후에 체계적으로 5.18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인권 침해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굉장히 심원한 어떤 공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말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진실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떤 이런 조사 작업에 참여하긴 하셨지만 여전히 말조심을 하고 있는 양상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로서의 목격자에서 굉장히 드러났던 특징은 과거에는 그 고통을 아까 정동영 이사장님께서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조차도 우린 굉장히 뒤늦게 알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유사했습니다. 당시에 이 굉장히 어떤 충격들을 겪고 증상들에 시달리지만 그것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또는 처리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취했던 그 대표적인 전략은 5.18과 거리를 두는 거였습니다. 또는 완전히 회피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광주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살아갔던 연구 참여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장소에 40년 만에 다시 가게 됐을 때 다시 제 트라우마 그 외상을 겪게 되는 이러한 양상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제 피해자로서의 목격자 유형 중에 한 형태가 여성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아이를 가지고 있었던 피해자가 5.18로 인한 충격으로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가 심장박약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에는 그 아이가 이제 죽게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깊은 이제 슬픔과 또는 연속적인 어떤 증상들이 시달리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계속해서 자신이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하지만 그 피해 과정에서 피해자로 분류되는 과정에서 배제됐던 것이 새로운 어떤 상처로 남는 이러한 특징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가 방관자로서 피해자였는데요. 그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는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거리를 두는 어떤 행위 전략들을 보여줬습니다.
즉 목격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또는 항거하거나, 그리고 늘 의식하고 있지만 5.18과 관련한 모든 뉴스들을 늘 의식하면서 듣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것도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이제 이 5.18 트라우마의 어쩌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분을 만난 거는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굉장히 큰 행운이었는데요. 와서 이제 조사를 하러 올 때마다 제 시간을 전략하느라고 택시를 많이 탔습니다. 근데 택시를 탔는데 몇 번, 그래도 한 5번, 6번을 탔을까요? 5번, 6번을 왔다면 하루에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고 가는데 딱 택시를 탔던 그 순간에 두 분이 이제 5.18에 총을 들었던 그런 참여자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총을 들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가까운 친구조차 알지 못하고 가족들도 알지 못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함구되어 있는 진실이었다는 것이 새로운 인권 침해 차원에서 고찰돼야 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정교하게 개념들을 만들면서 피해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에 천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달자로서의 목격자들은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 생존자 죄책감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것들을 깊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진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서 진실규명운동에 참여하거나 또는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대체로 굉장히 어떤 지난한 헌신 또는 과로 또는 소진의 증상들을 가지고 있었고, 물론 이것을 어떤 직접적 피해자의 증상과 동일시하는 건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특히 이런 사회운동에 참여하셨던 5.18 진상규명에 참여하면서 계속 어떤 5월과 함께 살아갔던 분들에게는 비슷한 패턴의 어떤 고통의 대생산 경로들이 보였습니다.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또는 국가폭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또는 피해자와 연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위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피해를 입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 안에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못했다라고 하는 자녀 컴플렉스, 가족 컴플렉스 등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목격자의 트라우마의 특징들이었고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유발되는 과정에서 5.18이 은폐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5.18 부인 구조가 이 5.18 트라우마의 원인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맨 왼쪽입니다. 그리고 광주 사람, 전남 사람이라고 하는 집단적인 오명과 낙인이 모든 어떤 연구 참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도달했을 때 국가범죄 피해자 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했던 작업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국가범죄 피해자 학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비판범죄학이나 비판법학에서 발전한 개념이고요. 충분히 이것들이 구체적인 유형 분석으로 발전하거나 또는 정교하게 아주 많이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의 이제 결론을 볼 때, 그리고 기존의 연구들을 좀 연결시킬 때, 국가범죄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연구의 결과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범죄 피해자는 사회적으로 가장 권력이 약한 자들 중에서 나오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국가범죄 가해자는 자신들이 행한 어떤 범죄 또는 제도 정책의 해악성을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정당화할 어떤 피해를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국가범죄 피해자가 다시 그 고통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피해자 비난에 또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명제들은 밝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범죄 피해자는 피해 해결을 위해 제도 그 자체에 기대기보다는 시민사회운동에 기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가범죄 피해자는 다른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재피해자화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불법적인 정책이나 조치는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자행될지라도 제도적이고 관료적인 차원의 목적 실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루어진 불법적인 정책이나 조치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적인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도 민감성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18 피해 또는 5.18 트라우마의 어떤 특징들을 보탠다면 훨씬 더 많은 얘기들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결론에 좀 도달하게 됩니다. 이 국가범죄의 피해와 그리고 일반적인 피해의 어떤 차이들을 구별해내는 것이 현재까지 지속되어 왔던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떤 고통들의 책임을 국가에 물을 수 있고,
단순히 사실 보다 이제 이 국가범죄 피해자를 밀고 나간다면 국가의 책임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연구는 나름대로 국가범죄 피해자 구제와 지원책에 있어서도 어떤 전향적인 접근을 시사하고 전형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모두가 피해자였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고통, 이제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에 책임이 있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시민 참여자들의 이야기들이 충분히 밝혀질 때 제도적인 과거 청산 과정이 아닌 진정한 사회적 청산과 집합적인 피해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광주 사태 치유 방안에 어떤 원점을 두고 있는 광주의 과거 청산 방식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재구성의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